오늘은 14장. 자, 제목이 총공급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 관계. 그 내용입니다. 총공급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 관계, 이 두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총공급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장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이렇게 배웠습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었고, 단기 총공급 곡선은 수평선이었다. 그것이 이제 ADAS 모형에서 그걸 배웠고, 그 다음 ISLM 모형에서 총공급을 유도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거는 총수죠, 총수. 어쨌든, 그 ADAS 모형에서 총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총공급이냐? 실제 이제 단기 총공급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자라는 거죠. 단기 총공급이 수평선이었죠. 그거는 굳이 분리한다 그러면 초단기입니다. 초단기. 그러니까 공급이 수평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물가가 고정될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보면 그렇게 짧은 것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화시킨 총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 관계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원론에도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먼저 거기서 첫 번째, 이 장에서 볼 내용은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두 가지 총공급 모형을 보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을 봅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보는 용어를 보면 불안전 정보 모형, 비신축적 가격 모형,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 다음 이력 현상, 히스테리시스, 자연율 가설, 고용에 대한 이야기죠. 자연율 가설. 그 다음에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적응적 기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대에 대한 거. 그 다음 필립스 곡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희생률까지. 자, 먼저 두 개 중에 첫 번째, 총 공급. 앞장에서 가격 P가 또는 가격보다는 물가입니다. 물가. 여기서 이제 P는 물가죠. 물가가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쏟는 AS 총공급 곡선은 단기 총공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기 총공급이 수평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단기 총공급에 관해 알려진 다음의 두 가지 모형. 즉 여기서 우리가 수평선을 끌어낸 것은 딱 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과정보다는 조금 더 좀 풍성한 이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총공급에 대한 이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다 배웠습니다. 장기 총공급에 대한 이론은 소위 자연율 가설이죠. 그게 실업이며 고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Y는 FKL. 그러니까 장기적인 균형 Y는 소위 그걸 Y바라고 이야기하죠. Y바는 그 나라의 주어진 부존 자원량을 다 써가지고 생산되는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가 그 수준에 있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당연히.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으로 봐서 경제에서 가장 균형 잡힌 상태인 거죠. 그게 장기 균형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과 노동을 다 써서 생산된 수준이다. 그게 장기 공급입니다. 그리고 단기 공급은 이 과정에 따라 수평선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풍성한 이론을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신축적 가격 모형, 불안전 정보 모형.
뭐, 그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가, 이론이 한 너댓 개 있다가 지금 추리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다시 줄었습니다. 너댓 개 있던 것이, 이렇게 이속으로 합체적이기도 하고, 뭐, 장기 계약 이론, 그런 게, 롱텀 컨트랙트 세어리가 있다가, 그게 이제 비신축적 가격 모형이 된 거죠. 그 다음 계약뿐만 아니라, 뭐, 생산업자에서 판매에도 그런 비신축적인 요인들, 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 모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그 많은 이론들을 크게 대별해 가지고 이 부분 비신축적 가격 모형과 불안전 정보 모형 이렇게 두 개를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모형의 기본 개념은 다 이렇습니다. 이 두 모형은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둘 다 동일한 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Y는 그러니까 P하고 Y의 관계죠. 총 공급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과 그 다음에 생산량 GDP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장기적으로는 Y는 Y바다 하는 거죠. 이건 장기 이론이고 그 다음에 단기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P 빼기 EP다. 이 P라는 것은 뭐 당연히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인데 EP는 뭐냐? EP는 expected price.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평균 기대값 할 때 E하고 브래킷 해가지고 적죠. EX 그겁니다. 그게 평균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용어로 쓰면 기대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버리지 또는 기대값. 그러니까 현재 관찰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균이지만 미래값에 대해 가지고는 기대값이죠. 미래값에 대한 추정치. 그래서 이게 관로를 브래킷을 빼버리고 브래킷 관로가 두 개나 있으면 더 번지러우니까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P하고 위첨자로 E를 여기 적기도 하죠. 소문자로 E. 그러면 그게 기대값이다 라고 쓰죠. 위첨자가 또 번거로우니까 여기 이 교재에서는 그냥 앞에 E자를 그냥 붙였습니다. E를 붙여가지고 이게 기대 물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대 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Y바에다가 그 다음에 더한 부분은 P하고 EP의 차이다.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다. 곱하기 알파의 일정 비율이죠. 자, 뭐 이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나라 그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이 부분이죠. 결국은 이 격차에 따라 가지고 Y가 결정된다 라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P하고 Y의 관계입니다. P하고 Y의 관계죠. 그럼 그 P는 바로 여기 있고 Y는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Y바도 상수고 그 다음에 EP도 상수입니다.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값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의 따름이지 변수가 아닌 거죠. 상수고 알파도 당연히 상수죠. 또는 이런 거는 또 특별히 우리가 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변수는 Y하고 P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Y와 P의 관계다. P의 관계고 알파라는 계수가 붙어있다. 알파는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양을 값을 갖는 모수죠. 그죠? 계수 또는 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메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본다 그러면 P하고 Y는 양의 관계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늘어난다. 생산이 늘어난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득이나 생산이 줄어드는 양의 관계다. 즉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 및 P는 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SRAS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우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라는 것은 우상향이죠. 우상향한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장기 Y를 보자. 장기 총공급 곡선.
장기 총공급수는 Y는 Y바입니다. 이 식은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장기 총공급이라는 것은 소위 어떤 충격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다 반응하고 난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충격에 따라서 다 반응했다는 것은 물가가 다 반응한 거죠. 반응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P는 P가 되는 거죠. 이 P가 되는 P. 이게 이제 이 P가 P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P가 바뀐지를 모르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으면 옛날 가격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옛날 가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물건이 덜 팔리니까 싸게라도 팔아야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옛날 가격을 고수하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덜 팔리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 원유가 유가가 올라가지고 모든 비용이 올랐다. 그런데 계속 옛날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 매일 보면 왜 내 물건 파는 건 옛날하고 똑같거나 더 많이 팔았는데 왜 내가 적자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딴 비용이 올랐는데 비용 올라간 거 모르고 그냥 계속 물건 가격 그대로가 장사하다 보면 한 달 그날 집에 가서 아니면 한 달치를 쭉 계산해 보면 왜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식당에 사람들은 더 많이 와가 더 많이 팔았는데 결국은 원래 이번 달은 손해봤네. 비용이 더 늘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격차라는 것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도 다 반영을 하죠. 그럼 그걸 다 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이 P는 P가 됩니다. 더 이상 이 P의 괴리가 없어지죠. 없어진다 그러면 이 P가 P가 된다 그러면 요 항은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장기에는 Y는 Y바입니다. Y는 Y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가 되기 전의 단기 상태라는 것은 P가 이 P에 대한 기대값이 P하고 벗어나 있는 순간입니다. 벗어나 있는 순간이 단기인 거죠. 장기가 안 돼, 장기까지 도달 못한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장기 총공급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식이죠. 자, 그럼 요 차이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두 이론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비신축적인 이유. 어떤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이 P가 안 되고 여전히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딨냐. 왜 사람들이 신속하게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느냐. 소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가지고 그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과 소비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개별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되는 시장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수월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즉 가격이 비신축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렇죠? 그 이유 첫 번째는 장기 계약입니다. 계약 내에 있다 그러면 계약은 지켜야죠. 가격을 변동 못 시킵니다. 계약 때문에 가격을 못 변동시킨다. 뭐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계약 때문에. 제일 심한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계약이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임금 계약이죠. 임금 계약은 기본이 1년입니다. 기본이 1년이죠. 연봉 계약할 때도 1년이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매년 조정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매년 예산철마다 그때 내년에 얼마를 올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안 올릴 때도 있고 올리면 몇 % 올립니다. 왜 모든 회사들이 다 1년에 한 번 임금을 갱신을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임금은 1년 내에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이 계약 때문에 그렇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납품하고 서로 납품 관계에 있다. 아니면 납품이라는 것이 중간재, 원자재, 생산 공장의 납품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판매점하고 나쁜 관계가 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아니면 뭐 저기 홈플러스 그런 데하고 납품 관계를 맺을 때 내 물건을 뭔가 하면 얼마만큼을 얼마 가격에 납품한다 계약하죠. 그럼 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계약 때문에 신축적이지 못하다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이 책의 저자인 맨큐가 제시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상당히 좀 풍부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이 앞에 이것은 그 변경을 시키고 가격을 업데이트 시키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못 시키는데, 뒤에 이 메뉴 비용은 업데이트 시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안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얘기죠. 알아서 안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왜냐하면 가격을 변경시킨 것은 소위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니면 그래프에서 같이 이렇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균형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경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총칭해서 우리가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이 변경돼야 되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가격을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변경시켜야 될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가지고 판매 과정에서 만약에 가격을 멋대로 많이 올렸다가는 손님 다 떨어져가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자 차원에서 또 내 가격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다 필요하죠.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자영업자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뭐 식당들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에 치킨 가격 500원 1000원 한번 올리는 것이 진짜 머리 아픈 일입니다. 주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 아니 가격은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올리면 바로 손님이 떨어진다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함부로 못 올리는 거죠. 실제 따져본다 그러면 비용은 매달 바뀝니다. 매달 바뀌어서 가격을 자주 변경시켜야 되는데 치킨집 치킨 가격 뭐 몇 년에 3, 4년에 한 번씩 바뀌죠. 잘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메뉴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손님 다 떨어져 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한번 올려봐야 뭔가 하면 제대로 못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올린다고 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즉 가격 변경 자체가 우리가 이론에와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름을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메뉴를 새로 인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메뉴 비용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 뭐 메뉴 새로 인쇄하는 거 아니면 거기다 펀트 해가지고 숫자 좀 바꾸고 붙이는 거는 뭐 별 비용이 안 들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고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비용을 다 합쳐가 메뉴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그냥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잘 안 바뀌더라. 또한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변경시킴으로써 고객들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귀찮게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귀찮으면 고객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에 가서 메뉴 비용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죠.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가격을 그렇게 잘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 계약 때문에 또는 메뉴 비용 때문에 또는 고객들을 귀찮게 안 하기 위해서 가격을 자주 변경을 안 시키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기업들의 태도를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보였던 식을 도출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였던 식은 사실은 도출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이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식을 한번 도출해 보죠. 이제 조금 수학적인 내용인데 뭐 그런 이제 로직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과정은 먼저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독점적 경쟁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상품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주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조금의 독점력이 있지만 시장의 지배력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적은 가게 같은 경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식당 아니면 가게들 뭐 서비스업, 이용, 미용 뭐 온갖 그런 서비스업이 다 독점적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일 맞는 설명일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보는 겁니다. 가격을 먼저 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가격은 P 물가 수준 더하기 알파 Y 빼기 Y바다 라고 지금 식으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양이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물가 수준에다가 자 물가 수준 현재 뭐 기존에 주어진 물가에서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 내 현재 가격이 지금 딱 맞는 가격입니다. 시작점은 항상 균형이죠. 균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균형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현재 Y가 Y바 수준이다. 그러면 이 현재 P가 P의 제일 적절한 가장 합리적 가장 효율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현재 내가 막 가격을 변경시켜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Y가 Y바에서 벗어난 경우죠.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대공황이 발생했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짧은 기간의 경기 변동, 호황이 발생했던 불황이 발생했던 그런 여러 사유가 되겠죠. 즉 Y가 Y바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나눠집니다. 현재 그러니까 변화 이전의 현재 균형 이것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 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은 위에 식처럼 가격을 결정합니다. Y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재빨리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키죠. 그렇지만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은 미래의 P와 Y를 알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비신축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P를 모르고 Y를 모르는 P를 모르고 Y를 모르는 비신축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그냥 뭐 P가 여기 있다. E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 가지고 둔감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변화를 읽을 만큼 충분히 시간을 못 가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옛날 값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신축적인 기업,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의 반응 곡선이고 이게 비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의 물가의 반응식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이 두 기업으로 뭐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다. 라면 그 가격은 사실은 두 가지의 그리고 비신축적인 가격의 기업들이 생산량은 자연율과 같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라고 가정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아직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이 Y가 그냥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모른다는 것은 비신축적이라는 것은 균형 상태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고 현재 변화를 모른다. 라는 것은 균형 상태에서는 EY는 EY 바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P는 EP가 되죠. 그래서 비신축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P가 EP가 된다. 뭐 생산량은 자연적으로 같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P가 EP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타입, 앞에 봤던 그런 P 타입과 그 다음 두 번째 요 타입, 두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타입의 가격의 가중평균 물가를 구해보자. 즉, 총공급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찾아내는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S를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현재 가격은 두 개가 있죠. 타입 A 가격과 타입 B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격을 가중평균하면 물가 수준이 되죠. 그런데 요 타입 B, 비신축적인 기업들의 비중이 S다. 물론 S라는 것은 0과 1 사이 값이 되겠죠. 뭐 반반이다 그러면 0.5가 되고, 비신축적인 가격이 뭐 30%다 그러면 0.3이 되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중치를 가지는 가중평균이 됩니다. 즉 P는 비신축적인 기업의 가격은, 물건 가격은 EP죠. EP였고, 이 기업들의 비중이 S죠. S고, 그 다음에 신축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은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죠. 이렇게 조정하고, P 더하기 알파 Y 빼기 Y바, 여기다가 1 빼기 S. 이 기업들의 비중은 요 타입이 S라 그러면 나머지가 다 이 타입이죠. 그래서 1 빼기 S입니다. 1 빼기 S. 그래서 가중평균이 되는 겁니다. 타입 1의 가중, 타입 2의 가중 해가지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이 가중치의 합이 1이 됐다 그러면 가중평균이 되죠.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에서의 물가 수준은 이렇게 되됩니다. 자, 이 신축적인 가격 조정을 하는 기업들 타입이다 그러면, 가장 여기 상응하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계속 보이는 가장 이 타입의 기업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우리나라에서 주유소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가격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죠. 보통 주유소들은 매주 가격을 조정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중간중간에 조정하기도 하죠. 요즘 같은 경우 진짜 눈치 봐가면서 치열하게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먼저 많이 떨어 놓으면 자기도 손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딴 옆에 주유소가 먼저 떨어뜨리면 자기도 안 따라가면 손님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주유소들이 이제 가격 조정하는데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은 진짜 이거죠. 완전히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는 비신축적인 가격 기업들의 가격이고, 이거는 신축적 가격 기업들의 가격. 그리고 이건 가중치대죠.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앞에 식과 같은 식이 도출이 될 겁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양변에서 1 빼기 SP를 뺍니다. 왜냐면 여기 1 빼기 SP가 여기 있죠. 그걸 양변에다 빼면, 여기다 빼고 나면 P를 빼고 나니까 SP가 남죠. 그래서 SP입니다. SP.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거 하고 요 부분이 빠졌으니까 요 뒷부분만 남죠. 뒷부분만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양변에다가 S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S로 나눠주면 P는 EP 더하기 S분의 1 빼기 S A Y 빼기 Y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추 앞에서 본 식과 비슷한 형태가 나왔죠. 앞에서 본 물가식은 P는 EP 더하기 알파 Y 빼기 Y였죠. 즉, 요 파라메타, 요 모수를 그냥 알파라고 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변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수가 알파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알파다. 그러면 그 식이 되죠. 자, 이 식의 의미는
만약에 EP가 높다 그러면 P는 높아진다. 이렇게. 만일 신축적인 가격의 기업들이 높은 물가를 기대한다 그러면 EP는 신축적인 가격 기업들이 선택하는 그 가격입니다. 이 기업들이 높은 물가를 기대한다 그러면 미리 가격을 정해야 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높게 정할 것이다. 즉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Y가 높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이게 따라서 높아진다. 이게 높아지면 이게 따라서 높아지는데 수식으로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높다는 것은 소위 비신축적 가격 기업들이 높은 물가를 기대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가 높아지고 반면에 또 다른 경우를 본다 그러면 그 다음 변수는 이겁니다. Y. Y에 따라 가지고 Y가 높으면 P가 높아지죠. 즉 Y가 높으면 P가 높아진다. 왜 그러냐? 소득이 높으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그러면 신축적 가격 기업들은 가격을 높게 정할 것이고 신축적 가격의 기업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고. 그래서 Y가 높으면 결국은 신축적 가격 기업들이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전체 물가는 높아집니다. 자, 그게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요 S입니다. S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이걸 Y에 대해서 풀면 Y는 Y바 더하기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Y는 Y바 더하기 P 빼기 EP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거의 역수를 알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의 역수. 그러니까 Y는 Y바 더하기 뭐에다가 P 빼기 EP죠. EP인데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를 알파라는 거죠. 즉 알파는 이것의 역수 이거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